자, 오늘은 건축법 개론 제3강입니다. 3강. 3강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하기로는 건축법 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라고 되어 있는 장인데요. 아마 그 내용을 다루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앞부분이 좀 다르죠. 건축법상의 용도 개념을 먼저 조금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남은 부분에서 건축법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구성했냐면요. 건축법 1장과 2장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꽤 많습니다. 건축법의 기본적인 정의, 그 다음에 2장에서는 허가라는 절차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도 많고요.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3장으로 가면서는 내용이 갑자기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적어지게 돼요.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부생인 여러분들이 알만한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의할 내용들이 굉장히 적어지다 보니까 그러는 김에 3강에다 우리가 이제 근질근질하던 부분이 있죠. 건축법상에도 용도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또 거기 따라서 외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그래서 3강에 포함시켜서 별도의 부분으로 다룬 후 그 다음에 얼마 안 되는 3장 내용을 다루는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첫째 이제 건축법상의 용도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왜 어려우냐 하면은 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갖다가 규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용도들이 등장을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45개 정도의 용도가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28개의 용도로 구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9개의 시설군으로 또 구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파악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 플러스 국토계획법상에 나오는 용도, 지역, 지구 개념도 여러분들이 용적률, 건폐율, 그 개념 외우느라고 너무 정신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건축법상의 용도 개념이 왜 만들어진 것인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좀 외우건 아니면 또 시험을 대비하건 어떻건 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이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건축법 개론 3강 건축법상의 용도 개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국토계획법상의 용도라는 개념들 있죠. 용도라는 게 이미 나왔었고 사실 용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 용도가 지역에 부과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구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규제가 용도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미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능적인 특성에 대한 것들이었거든요. 지역 같은 경우는 영어로 봤을 때 use, 그야말로 그 쓰임새에 대한 어떤 구분이었다라고 그러면 지구 같은 경우는 그 use가 아니라 어떤 use든 간에 그것들이 가져야 될 퀄리티라든가 또는 펑션, 기능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하는 그런 형태의 조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기다 플러스 또 구역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것들. 어쨌든 국토계획법상에서 나오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이 있고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신경 썼던 것들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1종 일반, 2종 일반 이런 어떤 주거 지역들 이런 용도 지역들이었죠. 그래서 그것과 건축법상에 나오는 용도, 여기도 용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기가 쉽다. 자, 여기도 이제 use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use.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당연하겠지만 국토계획법상에서는요. 토지 이용 계획을 위한 또는 그리고 도시 구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의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어디에 부과되는 것이겠습니까? 토지, 말하자면 어떤 영역성을 가진 장소에 부여되는 그런 용도라는 것이죠. 장소, 땅덩어리에 부여되는 그런 용도다. 당연히 건축법상에서는 물론 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결국 개별적인 건물, 대지 그거 하나하나에 부여되는 용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주어진 쓰임새에 대한 그런 구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헷갈릴 거 없죠. 하지만 쓰임새는 분명히 다릅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라는 것들은 건축물을 허가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런 곳에 필요한 개념이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2조를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총 28개로 구분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자, 그 구분이 여기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여기까지 굉장히 친근하죠. 근데 1종 근린, 2종 근린에서부터 이게 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알만한 것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28개까지 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28개라는 건 뭐냐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시설이라는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형태의 건축물,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용도들,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 특정하게 속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가가 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그때그때 정하도록, 법률은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은 그때그때 추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넣어놓음으로써 새롭게 추가되는 용도들을 빨리빨리 추가해서 규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이미 알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딱 봤을 때 여러분 모르는 거 없으시죠? 요 정도가 여러분 아마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교정 및 군사시설이라는 것들인데, 이 교정이라는 것들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뭐가 되겠습니까? 교도소 또는 구치소, 또 미성년자들을 초대하는 소년원이라는 데도 있죠. 소년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방문하고 싶지 않은 시설일 텐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교정시설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교육시설이다, 종교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도 저도 아니고 분명히 따로 구분해야 될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28개로 구분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28개의 건축물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정시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그다지 헷갈리는 것들은 없죠. 근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상당히 좀 헷갈릴 만한 것들이 이거일까 저거일까 헷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내용을 그럼 한번 볼까요? 그래서 28개의 용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용도에 속하는 세부적인 건축물의 용도가 또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시행령 3의 5조를 가시고요, 또 거기서 제시하는 별표 1이 있습니다. 별표 1. 법에 표현되기 어려운 진짜 리스트, 표로 제시되는, 뭐 어떨 때는 몇 장의 표로 제시되는 여러 가지 이제 상세한 규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또 별표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445개란 말이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별표일을 참고하면은 결국은 28개에 속하는 건축물이 하나하나 용도를 다 따지다 보면 결국 445개나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많다라고 생각되느냐? 그렇지 않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건축물이 하나하나 서로 다른 용도를 가지는 것들이 445개만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걸 다시 또 관리하기 편하게 28개의 용도로 줄인 거다. 그걸 다시 또 9개의 시설군으로 줄였다. 물론 그런데 이거는 그 쓰임새는 다릅니다. 이건 어떤 허가를 판별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을 둘 건 뭐냐? 일단 28개의 용도군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28개의 용도들 중에 거기에 속하는 세부적인 건물군은 뭐가 있을까? 445개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처럼 우리 주변에 많이 등장하는 건물에 대해서는요, 상세한 건물, 세부적인 건축물의 종류도 어느 정도는 기억해 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런 구조 아시겠죠? 28개를 중심으로 9개의 시설군으로 묶어놓는다. 뭘 위해서? 용도 변경 시에 허가냐 신고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지만 28개 내의 용도는 별표를 참고해보면 총 445개의 현실의 건물로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건물은 결국은 건축물 대장 내에서는 이 445개의 건물군 중에 하나로 표현되게 된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행령 제3조의 5, 그 하부에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표라는 것들은 법의 느낌이 난다기보다는 무슨 리포트를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돼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이게 1, 2페이지만 갖고 온 거예요. 20여 페이지 되고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갖다 놓고 강의를 쫙 할 그런 형편은 아니죠. 우리가 그럴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이 있죠. 우리 다 알지만 단독주택은 또 뭘로 나눠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단독주택, 다중주택,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다중주택은 뭐냐? 3층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안타깝죠? 독립된 주거가 아니라, 독립된 주거라는 건 뭐냐? 그냥 먹고 자고만이 아니라 실별로 욕실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사시설을 설치해야지 독립된 주거라고 그랬죠. 근데 욕실은 설치 가능하다. 하지만 취사시설은 이거는 좀 불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놨다. 독립성이 떨어진 형태의 주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 것들이 단독주택 내부에 또 상세한 건축물 분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다가구 주택 6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공관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라님들이 쓰시는 건물이죠.
단독주택 하나에 이렇게 세부적인 용도들이 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구분들을 다 합하면 이제 28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단독 내에 있는 또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이제 무려 445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딴 건 몰라도 여러분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내에 있는 이런 카테고리들 있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자, 그 구분하고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도요, 단지 설계나 뭘 설계하더라도 대부분 주택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설계하는 주택이 대체 이 중에 뭐인지도 모르고 설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아니, 도시 내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면서 설계가 되는 거고 허가가 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은 그 용도가 뭔지도 모른 채, 법적인 요건이 뭔지도 모른 채 그런 상태에서 설계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무허가 건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단독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세부 건축물 용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례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별표 1에 나오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어떤 서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야 될 것들, 조금 어려운 것들은 뭐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름만 딱 봤을 때 거기에 속하는 용도들이 뭔지가 성격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교육연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그 시설이 어떤 건축물을 얘기하는지 대략 감이 오는데 1종 근린생활과 2종 근린생활이라는 것들은 자, 하나의 근린 내에서도 생활시설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소매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식료품점도 있을 거고요. 학원계통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헷갈리고요. 여기 들어가는 구분들이 법적으로 상당히 조금 복잡하게 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느냐? 근린생활이란 건 뭡니까? 우리 동네, 주거지 내에 가까이 들어오는 용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근린 한가운데 갑자기 무인텔, 모텔이 팍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죠. 굉장히 시끄럽고 노래하고 사람들 떠들고 하는 유흥시설이 우리 동네 한가운데 딱 들어오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린생활이란 건 뭐냐? 여러 가지 용도들 중에 우리 근린, 주거지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 그것들을 미리 잘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 두 가지의 용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인데 여러 가지 용도들 중에 특별히 근린생활과 얽혀서 하나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해 놓은 것들이 바로 근린생활 시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용도 차원이 아니라 근린과 어울림이라는 차원에서 구분을 해 놓은 그런 어떤 시설군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1종과 2종이 뭐냐? 보통 그래요. 1종 같은 경우는 조금 법적으로 봤을 때 좀 순수한 용도. 2종으로 가면 거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조금 복합적인 용도, 그리고 그런 중에서도 조금 약간 다른 용도와 가까워지는 용도. 말하자면 근린생활과 가장 잘 어울리는 용도면 1종으로 갈 거고요. 근린생활 내에서도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용도들은 2종으로 갈 것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도 예측할 수 있죠. 자, 말이 너무 어려운데 여기 제가 쉽게 써놨습니다. 1종 근린생활은 건축물의 영향이 작다. 영향이 작으면 그만큼 우리가 어울리기가 쉽겠죠. 소음이 나고 공해가 나타나고 이런 시설들이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물의 영향이 작기 때문에 근린 주거지 내부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들은 보통 1종으로 지정이 됩니다. 근린 생활의 어떤 편의랑 관련된 시설이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에 비해서 2종이다. 비교적 무거운 편이다. 하지만 여전히 근린 생활권으로 들어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근린 한가운데 들어오겠어요? 그게 아니죠. 근린 생활권 내에서도 되도록이면 외곽, 근린 생활권 내에서도 근린 상업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근린 외곽이나 아니면 구분되어 있는 근린 내에 있는 상권 이런 데 들어가게 되는 시설들이 보통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내용을 봅시다. 여러분 병원시설 근린생활시설일까? 근린 내부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동네에 병원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동네에 있는 병원은 대충 여러분들이 감기 정도 걸리면 가는 무슨 의원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의원을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어떤 할아버지 의사 이런 분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소규모 병원이에요. 건축물의 용도상으로는 의원이라고 부릅니다. 의원. 작은 병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또 다시 살펴보자라고 그러면 병상이 30베드, 30개 미만이어야 돼요. 30개 미만이라는 것들은 자, 병상이 조그맣고 주로 외래 환자들,
그날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있는 조그만 병원이겠죠. 자, 그런 정도는 어떻게 돼? 우리 동네 한가운데 있어도 상관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허구한 날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고 응급실 찾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응급 환자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설들이 근린 한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100석, 200석 이렇게 큰 병원들, 큰 규모의 종합병원들이 우리 동네 한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없죠. 그런 병원들은 별도의 단지를 만들어서 외곽으로 나가야 돼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용도라고 하더라도 근린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고 근린 내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근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로 같은 용도, 같은 유수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시설은 근린 내로 들어와도 되고요. 규모가 커지면은 외곽으로 나가거나 상업시설로 가거나 아니면 도시 외곽으로 완전히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이라는 건 용도와 무관하게 어떤 용도든 간에 근린 내로 들어올 만한 규모의 것들을 규정하는 것들이 바로 근린생활이에요. 의원이라는 게 뭐냐? 병원 시설입니다. 의료시설이에요. 의료시설이지만 근린 내로 들어올 수 있는 애들 30베드 미만 그런 것들을 일종 근린생활로 지정해 주더란 얘기입니다. 소매점 당연히 근린생활에 들어와야 되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사는 기본적인 상점들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도 어떻습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소매점인 근린생활시설 일종이 돼요. 그런데 같은 가게라고 하더라도 1000제곱미터 이상 넘어가고 사람들 막 차 타고 와서 원스톱 쇼핑하는 그런 어떤 큰 슈퍼마켓이다. 그러면 당연히 근린 내부에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면적으로 규모를 만든다. 1000제곱미터 미만의 어떤 소매점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크면은 이름 자체가 변해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같은 소매점도 소매점이라고 불리고 근린생활시설 일종이 되는데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이름이 판매시설이 돼요. 말하자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름이 달라져. 소매점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 판매시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판매시설이면은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오진 못해요. 동네 바깥으로 나가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 게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종은 영향이 비교적 무거운 편. 근린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영향이 비교적 무겁기 때문에 근린의 외곽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면 근린의 어떤 상업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냐? 딱 봤을 때도 공연장 같으면은 살짝 부담스럽죠. 왜냐? 소음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하지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래도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근린에 들어오렴. 다만 2종으로 들어오렴. 이런 얘기죠. 근데 500제곱미터 이상 커지면은 용도는 같아요, 여러분들. 공연장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름을 달리해요. 공연장이 500제곱미터 초과가 되면 문화 집회시설이다라고 이름을 갈아 껴요. 그리고 너네들은 이제 근린생활 밖으로 나가주렴. 아웃이 됩니다. 아웃. 어디로 가겠어요?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면적 규모에 따라서 같은 용도라고 하더라도 이름도 달라지고요. 걔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 지역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 중에 가장 작고 영향권이 적은 것들이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오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동일한 계열에 있는 말하자면은 규모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면서 근린으로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대표적인 것들을 써놓은 겁니다. 의원, 소매점, 공연장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 기억해 놔야 됩니다. 또 하나 종교집회장이 있어요. 종교집회장. 이것도 별표죠. 종교집회장이란 건 뭐냐? 쉽게 말해서 교회죠, 교회.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종교집회장이라고 봐요. 근린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근린 한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근린 상가 정도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럼 500m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린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이름도 역시 갈아탑니다. 종교집회장에서 종교시설. 왠지 집회장이 그런데 더 크게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종교시설이 더 큽니다. 그럼 종교시설은 어쩌란 얘기냐? 금요 철야 예배하고 시끄럽고 하니까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주차한다고 동네에 막 차 막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미안합니다만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근린으로 못 들어오고 딴 데로 가세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업시설로 가는 거예요. 도시 외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문제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동네 한가운데 있었던 근린 형태의 교회들이 자꾸 사라지고 사실 개척교회죠, 이런 규모들. 자꾸 종교시설 규모의 교회들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문제들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시설들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해 놓으신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근린생활 1종과 2종을 이렇게 쭉 표 형태로 분류를 해놨어요. 법에 바로 보면 법에는 그냥 문장으로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도 너무 아프고요. 한문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읽기가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보는 것들이 편합니다. 자, 대표적인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매점은 이만큼이 다 소매점이에요. 소매 물품을 파는 곳 모두가 소매점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소매점이 돼요. 그 이상이 되면 이제 판매시설이 된다. 판매시설. 자, 그리고 휴게 음식점 제과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일종 근린생활이 있는데, 자,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과시는 제2종 근생시설로 분류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은 300제곱미터를 근거로 해서 여기 있다가 초과가 되면 어디론가 가겠죠?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 여기. 그리고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돼 있죠? 자, 규모에 따라서 1종과 2종을 오가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휴게 음식점, 제과점입니다. 근데 아까 소매점은 어떻게 됐어요? 소매점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생인데 1000제곱미터 이상 된다고 해서 그럼 2종으로 되느냐? 자, 서점은 2종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판매점, 판매시설이 여기 없죠? 그 말은 뭡니까? 소매점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상업지역으로 간다는 얘기죠. 더 멀리 있는 곳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면적 규모에 따라서 1종과 2종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1종에서 다른 데로 가는 데도 있고 2종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로 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설에부터 여러분들이 몇 개를 좀 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할 때 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몇 개 더 기억해 놓는 쪽으로 하는 것들이 낫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 비스무리한 것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근린생활 일종이다. 그 다음에 탁구장, 체육도장 500제곱미터. 자, 대략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설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일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경우가 많죠. 자, 초과시 운동시설이다.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도 쭉 보세요. 운동시설이 여기 있습니까? 없죠. 그 말은 뭐냐? 운동시설이라는 것들은 근린생활시설을 벗어나서 다른 용도지역, 대부분은 상업지역이겠죠. 자, 등등등등 여기 있는 내역들을 보면요, 대략 우리 동네, 우리 마을 한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될 시설이에요. 친근한 시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일종을 보면 여러분들이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2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뜬금없는 기능들이 나타납니다. 뭐 장의사라든가 동물병원도 보니까 1종에는 없었죠. 2종에만 생기고 있죠. 암만 해도 사람들에게 부담이 있는 기능이란 거예요. 학원, 교습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설들이죠. 1종에 못 들어오네. 2종으로 와서 들어오네.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돼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종에만 등장했다가 1종에는 없어요. 일정 규모 이상이 돼버리면, 자, 500이 굉장히 많죠. 지금 500이 사람들이 대략 많이 모이는 형태의 시설은 500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원, 그리고 탁구장, 체육도장이 그랬죠. 그 다음에 테니스장 어쩌고 운동시설 계통들, 다중생활시설들 이런 것들이 500 미만이냐 500 이상이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게 되느냐가 갈라진다고 그러죠. 자, 다중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2종에만 가능해요. 1종에는 없었죠. 얘네들은 1종에는 없었어요. 그럼 얘네들 2종에서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5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라고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겠어요? 상업시설이나 어디 딴 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얘는 초과하니까 또 뭐지? 숙박시설이 되네. 다중생활시설이 뭘까? 다중.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중이란 말이 나오는 것들이 건축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었고요. 아까 다중주택 얘기했었죠. 33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3층 이하. 그러면서 단독적인 주거생활이 아닌 그런 형태의 주택들이라고 그랬죠. 그건 다중주택이었죠.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건 그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우리말로 고시원이라고 하면 됩니다. 고시원.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시험 보거나 그럴 때는 고시원이라고 그냥 법 자체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 고시원이란 말이 좀 웃기잖아요. 실제로 고시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뒤에 다중생활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갈아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시원도 결국은 숙박시설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작을 때는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주겠다. 하지만 이것도 500제곱미터 이상이 돼버리면 그때는 숙박시설로 가버리겠다. 숙박시설이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뭐 준주거 지역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유형들이 많죠. 자, 1종과 2종을 면적 규모에 따라서 오가는 애들이 있고요. 1종에 있다가 면적 규모가 커지면 다른 용도 지역으로 아예 가버리는 애들도 있고요. 2종에 있다가 다른 용도 지역으로 가버리는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규칙이 있는 것들은 뭐냐, 주로 원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원. 일부러 근린생활시설 계통인 경우에는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법에서도 원자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주로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종인 경우들이 많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는 이름들이 있어요. 뭐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무슨 소라든가 점, 이런 것들, 구체적인 어떤 그 점포의 명칭이죠. 자, 그런 것들은 이종인 경우들이 또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일종 근린생활의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이종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대략 이 성격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라도 대략 파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특이한 몇 가지 사례들만, 독특한 사례들만 한번 구분을 조금 따로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다. 교회라고 그러면은 뭐 사찰이나 이런 것도 보통 산에 있으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종교 집회장, 종교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5가니까 우리가 조금 혼동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표에서도 봤지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종교 집회장으로 돼서 이제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상가나 이런데 이렇게 새들어 사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이 보통 종교 집회장입니다. 그에 비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있는 좀 500제곱미터 이상의 큰 교회들 있죠. 그런 게 이제 종교시설이고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입지에는 조금 더 제한이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물원, 식물원이면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동물원, 식물원이면 무슨 시설일까? 다시 한번 앞으로 가봅시다. 자, 28개 시설들이 쭉 있는데요. 동물원, 식물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보통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하고 다르다는 얘기인데, 동물원, 식물원이면 사실은 이거는 동물과 식물을 기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구경하고 관람하고 그런 시설들 아니에요. 또 표 사고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그런 시설들은 성격상으로는 문화집회시설로 묶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도축장은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 동물을 죽이는 시설인데, 그거야말로 그런데 동식물 관련 시설로 묶여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동식물을 재료, 자원으로 활용하는 시설이 동식물 관련 시설이지, 그거를 보고 즐기고 좋아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학원 하면은 이제 교육연구시설. 그런데 자동차 학원 하면 같은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또 자동차 관련 시설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학원이란 말이 있지만 실제로 그 공간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야. 거기 책상 쫙 놓고 학생들이 막 받아 적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죠. 거기 도로 있고요. 나름 이제 신호등도 놔두고 있고요. 초보 딱지 붙인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걸로 봐서는 분명히 자동차 관련 시설이죠. 그러니까 이런 학원이란 말 형식을 볼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생겨먹은 형태를 본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도학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것들이에요. 무도가 뭐냐? 무도 뭡니까? 뭐 K1이나 뭐 이렇게 UFC 이렇게 뭐 격투기 이런 거를 배우는 학원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텐데, 여기 무도가 그 무자가 아니에요. 한문으로 저도 이제 잘 못 쓰는데, 이 무도는 춤추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는 어떤 그런 춤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추는 사교 댄스라는 게 있어요. 조금 끈적한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성인들만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위락시설로 해놓고 있습니다. 위락시설. 주유소 같으면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로 되고 있죠. 주유소도 사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입지에 제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피스텔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다 사람 사는 주거지로 이해되고 있죠. 제가 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만 하더라도요,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어디 가서 오피스텔 어디로 놀러 왔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핫한 걸로 이게 낙인이 딱 찍혔었는데, 이 오피스텔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는 업무시설로 생긴 거예요. 간이 업무시설. 그러니까 큰 오피스가 아니라 자잘한, 창업을 위한 자잘한 오피스 용도로 만들기 위해서 생겨난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주거 용도로 전용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시내에 있고 적당한 면적을 가진 오피스텔이 살기에도 편해.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오피스라고 말은 돼 있지만 사실은 리빙텔이나 다름없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이 많이 가해졌습니다. 오피스텔에 사람들이 아파트처럼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취사시설을 못하게 한다라든가, 또는 창문을 못 열게 만든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분명히 법규상으로는 업무용 시설입니다. 자, 자잘하게 또 다른 것들도 많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들. 아까도 했지만 고시원이라는 것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용어죠. 실제 생활에서 쓰는 용어인데 법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이다 라고 그런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로 등장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숙박시설이 돼서 근린생활권 밖으로 나가야 했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크게 관심 없는 단란주점, 이 단란주점은 조금 뭐랄까, 술과 여흥, 확실하게 이제 성인들 문화,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이제 성인들 문화, 유흥업소죠. 그래도 이런 것들도 150제곱미터 미만, 자잘한 거면 여러분들 뭐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네 가다 보면요, 밖으로 창이 거의 안 보이고 무슨 이름이 되게 예뻐, 무슨 화초라든가 굉장히 예쁜 이름들 쓰고 있는 찻집 비스무리한데 밖에 창이 전혀 안 나 있고 낮에는 왠지 영업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업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동네 한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종종 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단란주점입니다. 2종 근린생활이기 때문에 동네에도 어느 정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150제곱미터 이상 되면 룸이 별로 차려져 있고요. 딱 들어가면 여러 개의 룸이 있어. 그래가지고 룸별로 또 손님들이 들어가서 또 접대를 받습니다. 너무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나요, 내가? 그게 이제 단란주점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근린으로 못 들어와. 술 먹고 노는 게 목적이 확실한데 어떻게 근린으로 들어오니? 그런 것들은 이제 위락시설로 들어가게 된다.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도 얘는 1종, 2종을 다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죠.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으로 오세요. 휴게 음식점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근린생활 2종으로 가세요. 근데 거기다가 술을 팔게 되면 그때 또 일반 음식점으로 되게 된다. 이런 같은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동일한 유수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동일한 유수야. 근데 법적으로는요, 면적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지고요, 또 그 이름에 따라서 걔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 지역도 달라지게 되더란 얘기예요. 자, 보통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1종 근린생활시설이냐 2종 근린생활시설이냐, 아니면 그 밖으로 나가서 다른 어떤 용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들이냐, 이런 것들이 구분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법 19조로 가서 이제 건축물 시설군이라는 것들, 아까 얘기했죠. 9개 시설군이다. 28개를 다시 9개로 줄여놓은 이유는 뭐였다? 줄이고 또 줄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용도 변경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란 게 뭐냐? 자, 똑같은 건물이 평생 동안 하나의 용도로만 쓰이란 법이 있어요. 당연히 이 용도에서 저 용도로 왔다 갔다 하겠죠. 특별히 요새 같은 경우는 폐업, 폐점이 너무 많아. 폐업하고 다른 용도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수시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같은 건물에서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것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건축법상으로도 영향이 있는 것들이다. 그러면 그 영향을 어떻게 판별할까? 그 변화가 심대하면은 갑자기 건물 주변의 환경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도 변화가 너무 급격하거나 아니면은 영향이 작은 용도에서 영향이 큰 용도로 변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그런 또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굳이 28개의 용도를 다시 9개의 시설군이란 말을 씁니다. 시설군으로 구분을 했어요. 법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뭘 위해서 쓰고 있느냐? 용도 변경의 기준이다. 그래서 어떤 용도 변경은 허가를 붙이고요, 어떤 용도 변경은 신고를 붙이고요,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해야 되라는 얘기예요. 허가가 신고보다 좀 더 센 놈들이죠. 좀 더 진지하게 다루는 놈들, 좀 더 엄격하게 다루는 놈들이 허가고요. 그냥 건축주나 용도 변경을 하는 사람들이 신고만 하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간편하게 신고만 하면 통과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고였다라는 것이죠. 허가와 신고를 판별하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서 요 9개를 이용한다. 그래서 위에 있는 놈들일수록 조금 영향이 크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많은 놈들입니다. 밑으로 올수록 어떻게 돼요? 부담이 적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밑에 있는 놈들에서 위에 있는 놈들로 내가 용도를 변경시킨다.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진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허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거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거는 영향이 많은, 그리고 부담이 많은 용도에서 부담이 적은 용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해준다.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이 시설군이라는 게 이 안에서도, 자, 산업 등의 시설군, 이 안에서도 무거운 것, 가벼운 것, 영향이 큰 것, 작은 것, 굉장히 여러 가지 계열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런 것들 9개로 묶어서 올라가는 건 좀
허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건 신고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룰 수 있나? 늘 궁금했었는데 사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꼭 이 규칙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것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외적인 것까지 한꺼번에 다 이제 다루자면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하죠.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 수업에서는 가장 원칙적인 부분만 튼튼하게 다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개의 시설군 내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들은 쉽고 아래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어렵다. 그래서 아래 위로 올라가는 허가 대상이 되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고 대상이 된다.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1종 근린, 2종 근린 같은 경우는 근린 내에 들어오는 가벼운, 면적이 작은 소매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생활에 가까운 큰 부담이 없는 시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화집회 시설로 가게 된다. 예를 들어서 문화집회 시설은 면적 규모도 크지만 벌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볼 때도 주변에 영향이 크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차량도 늘어나고 소음도 발생할 수 있고. 근데 이런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죠. 이런 것들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사항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들은 그거에 비해서 단순하게 쉽게 봐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 시설구는요, 허가 신고를 판단하는 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들. 아래에서 위로 갈 때는 허가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많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갈 때는 신고 대상이다. 자,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아래도 아니고 그냥 같은 시설군 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변경만 하면 되는데 모르긴 해도 신고보다도 조금 더 간편한 어떤 그런 형태의 전환인 것 같죠? 그냥 내용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거보다 더 쉬운 것도 있어요.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자, 1종, 2종 근린은 우리 도시에 제일 많은 자잘한 가게들 아니에요. 자, 근데 떡볶이집이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이 야채 가게로 바뀌었다. 그런 것들로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으면 사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린생활처럼 이제 용도가 다양하고 쉽게 바뀌는 애들끼리는 또 쉽게 좀 더 편하게 용도가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영업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물론 영업신고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지 맙시다. 허가나 신고보다 훨씬 더 쉬운 건가 보죠. 건축신고하고는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허가가 제일 센 거고 그 다음에 신고, 그 다음에 변경신청, 그 다음에 영업신고 정도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해봅시다. 그럼 용도 변경이니까 누구에게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허가랑 신고를 우리가 누구에게 신청을 해요? 시군 구였죠? 그런데 특별자 붙은 분들, 특별시장 빼고 특별자 최근에 붙은 분들, 자, 세종시라든가 또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이분들은 허가까지도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가권자들에게 용도 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를 받는다. 자, 복수 용도의 인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기본적으로 28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의 건물에 여러 용도가, 하나의 면적에 여러 용도가 인정이 되느냐?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건축 기준과 입지 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해서 복수 용도를 허용한다. 다만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한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 다른 시설군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서 복수 용도가 되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에서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은 가능하다. 건축위원들이 봤을 때 이 용도랑 이 용도가 이 점포에서 복합되어도 큰 문제는 없겠군 이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현대도시로 올수록 조직이라는 것들이 복합이 되고 있어요. 여러 기능들이 하나의 땅, 하나의 건물 내에서 복합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지향을 하고 있죠. 그게 또 컴팩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건축법도 복수 용도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최근에 여러분 PC방에다가 PC방 플러스 뭡니까? 일반 음식점을 겸하는 것들이 있죠. PC방에서 이제 컴퓨터 여러분 게임 막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음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심지어는 뭐 일식 스시를 시키질 않나, 뭐 우동이 나오질 않나, 라면 정도는 그냥 장난이고 실제로 뭐 볶음밥이니 이렇게 요리가 나오는 그런 PC방이 있더라고요. 옛날 같은 게 어려웠을 거야. 그 음식점하고 PC방을 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아마 이런 규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아요. PC방에서 요리에 가까운 음식도 한꺼번에 파는 것들, 그래서 요리 먹으면서 게임하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 복수 용도의 인정에 의해서 PC방이라는 업종과 음식점 관련된 업종을
복수로 인정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 많이 탄생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건축법 개론 제3강의 3장 부분입니다. 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이 최근에 많이 간소화가 되면서 우리가 딱 볼만한 게 2개 정도만 그냥 간략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간단하게 보고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지도원이라는 게 뭐냐, 이런 분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잘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건축물을 짓고 허가를 받게 되면 이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누구냐? 건축증렬의 공무원이거나 제가 듣기로 보통은 공무원을 퇴직한 분들이 많이 또 한다고 들었어요.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이분들이 뭘 하냐? 기본적으로는 단속이네. 단속해야 될 일 많죠. 어떤 경우? 불법 건축을 하는 경우. 불법 건축을 처음부터 뭐 설계도상으로 불법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경우는 허가에서 또 걸러지겠죠. 그게 아니라 불법 건축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층짜리 연립주택 뭐 이런 걸 지었어. 근데 위에다가 이렇게 옥탑을 하나 더 올렸어. 옥탑을 올렸는데 원래는 여기 사선 제한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야 돼. 근데 이만큼에다 내가 뭔가를 확장을 했네. 여러분이 길을 가다 보면요,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 한번 잘 보세요. 1, 2, 3, 4층하고 재질이 다른 왠지 가건물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도 사람 사는 것 같은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사실은 이런 것들 웬만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은 정북 방향 사선 제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원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야. 근데 나중에 거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서 말하자면 연면적을 늘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누가 잡아내야 돼요? 우리가 뭐 건축법을 압니까? 오다 가다 그런 거 막 신고할 수 있어요? 모르지.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이런 분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런 분들을 시내를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시공상의 불법 여부, 설비상의 불법 여부, 그리고 허가나 신고상과 다른 불법 여부,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 이런 불법 건축물을 누가 이렇게 막 만들 때 누가 어떻게 그걸 찾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찾아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불법 건축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이런 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주민등록부가 있듯이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과제를 한번 내보는데 여러분 집에 이제 건축물 대장을 한번 떼보라는 겁니다. 물론 미안한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집이 아니고 새 들어 살고 있는데 뭐 건축물 대장을 왜 떼냐 그럴 텐데, 그런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 자체는 뗄 수 있어요. 남의 집이라도 뗄 수는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뭐 민원24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면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축물 대장인데,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란 얘기예요. 보통은 이제 건축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용 및 유지가 잘 되고 있느냐, 관리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도시나 건축물을 연구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상황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을 다 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는 선배들 논문 써주는 거 돕는다고 구청 가가지고 실제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종이로 복사해오고 막 그랬어. 아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그냥 민원으로 신청하면 한 10분 만에 뚝 나옵니다. 얼마나 쉬운지.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둡시다. 일반 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일반은 이제 소유주가 분명하고 단독 건축인 경우가 되겠죠.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있겠죠. 아파트는 이제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가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뉘게 됩니다. 표제부는 전체 건물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전유부는 전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 되겠어요. 말하자면은 어떤 부분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전체 집합 건물의 개별 소유에 대한 어떤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전유부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사례를 갖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 대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건축물의 연면적, 용적률, 우리가 관심 있을 만한 지표들이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상으로 뭐가 되어 있느냐, 근린생활시설인 게 여기 나와 있죠. 지붕이 뭐 슬라브다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근데 슬라브가 뭐니? 슬래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층수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죠. 뭐 잘 나오고 있네. 자, 그리고 소유자가 처음에 누구였는지, 최근에 누가 샀는지도 다 나오네. 그리고 용도가 뭔지도 다 나와요. 이렇게 다방, 금융업소, 주차장. 이거 용도가 알뜰하게 그냥 다 임대가 되고 있네. 서울의 마포구에 있는 한 건물들.
이것만 떼면 그 건물의 어떤 상세한 내용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로 가면요, 소유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물대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 거다? 뭐 건축물의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구조에 대한 것들, 규모에 대한 것들, 그거 외에도 소유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들, 그게 바로 이제 건축물대장이다. 건축물대장에 이제 우리가 만든 건물이 올라감으로써 그때부터 제대로 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건축법, 아이고 사장도 아니지,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건축법 제3강 용도,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것들, 건축법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짧고 간략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